문제 1번 재심은 1번부터 4번까지 불평등에 관한 견해. 자, 이게 이제 기준이야. 네. 둘로 나누는 기준. 기준까지 줬는데 뭐 풀면 안 되지. 재심문에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첫 번째 나누는 거고요.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독해 문제란 말이야. 읽어서 상반된 두 부류로 딱 나눈 다음에 각각의 입장을 다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네. 40점이다, 40점. 뭐 보통 뭐 1800자 쓴다 그러면 40점의 분량이라면 4832 하면 한 800자 정도? 700자 정도? 그 정도 쓰는 거야. 자, 이거 정확하게 이제 앞에서 나누어 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본문 한번 봐볼까? 제시문 1번 소득 재분배 실현하여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벌써 사실 다 나왔단 말이야. 네. 소득 재분배? 이게 뭐야? 소득 분배는 원래 분배라는 건 일한 만큼 받아서 소득을 얻는 것을 분배라고 하는 거야. 개인의 능력에 바탕이 되겠지. 네. 근데 개인적으로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소득 재분배란 말이야. 재산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우리가 보통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골고루 좀 나눠주는 게 사회 형평성에 맞는 평등주의 실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원을 독점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원을 구경도 못 하잖아. 그러면 사회 전체로 본다면 어때? 자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래, 똑같아. 소득도 골고루 좀 나눠 가져야지 격차가 좀 줄어든단 말이야. 그 상위층하고 하위층하고 격차가 너무 크면 이거는 사회 공동체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은 이 사회 불평등 혹은 사회적 소득 편중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재분배에 관련된 정책이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야. 자, 여기 봐봐.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지금 금방 설명한 대로 부도, 자본도, 자원도 모든 것이 편중돼. 그러면 정치 권력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막기 불가능하다. 우리가 있잖아. 정치 권력을 했는데 요즘은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정보 독점. 정보를 독점하면 권력도 없고요. 경제적 부도 얻어. 그럼 독점하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독점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정보의 접근조차 어려워져. 고급 정보를 전부 독점자가 다 가져. 그럼 이게 사회적 평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정치 권력이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을 위해서 행사돼. 그럼 이거는 부정의한 사회지. 특히 부유한 계층이 빈곤한 계층을 정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자신들의 유리하게 몰고 갈 개연성이 아주 높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정치 결정은 부유층이나 특권층을 위한 정책 결정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왜곡 현상은 교육 영역에도 전이되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과 혜택을 안겨주고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만연한 학력 경쟁에서 학력은 인적 자본 혹은 생산 능력의 준고로서보다는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차별적 근거로 자리 잡았다. 그다음에 얘가 나오지. 얘는 학력은 현장 조직에서 해당하는 직업의 시장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신입자의 조건을 통제하고, 자 이거 봐봐. 신입자의 조건을 통제한대. 그럼 처음부터 아예 기회를 박탈한다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공급을 제한하는 장치. 그러면 이거는 들어간 사람들은 예상을 들어간다면 기득권자들을 계속 기득권이 유지된다는 거지. 따라서 학력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사회적 폐쇄라는 보호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네. 학력 경쟁에서 이기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다 보호해줘. 기득권이 유지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야. 학력 경쟁. 그러면 학력 경쟁을 위해서는 학력을 쌓을 수 있는, 즉 교육의 기회가 보장돼야지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아예 교육의 기회가 없어.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렸어. 그러면 학력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기득권층에 들어가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소득에 있어서 그 최고 위치에 갈 수 있겠냐고.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렸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볼까? 높은 학력과 명문 학벌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보다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절차로 이용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명문학벌이라고. 근데 명문학벌에 갈 수 있는 건 교육 수준이 높으려면 경제적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경제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문학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혹은 명문학벌을 갖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 정도, 부모의 소득에 좌우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 전문화가 사회적 배제 장치로 이용됨에 따라 수요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시장 경제 원칙은 붕괴된다. 자,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선, 수요, 자유 경쟁, 이게 시장 경제의 기본이거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 경제는 안 되겠죠. 파킨 1979년에 설명에 따르면 배제는, 자 여기서 배제는 뭐야? 기득권층이 기득권으로 들어오려는 제한 장치가 되겠지, 그지? 네. 기득 집단이 현재 보유한 이점을 유지하거나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미득 집단, 자 미득이라는 건 얻을 득자를 썼으니까 아직 얻지 못한 집단의 재원이나 보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원천 봉쇄가 이루어지면 결국 자기들의 기득 집단이 유지하고 확대되는 거야. 마치 조선시대 때 양반층에 편입하려는 중상인들, 양반들이 스스로 도태하는, 즉 양반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그런 그 노력하고 비슷한 거지. 네. 신용 자격증주의나 전문가주의에 의거한 자격구비가 필수적 조건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진영주의나 자격증주의, 전문가주의에 의거한 자격구비, 이게 필수 조건이래. 기득 집단은 자신들이 향유해온 기회나 미득 집단의 도전에 의해 상실될 위기를 처할 때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회를 미득 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점점 강화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거나 무력화한다. 결국 사회의 기본제가 시장 경제를 통해 분배되기 이전의 상황을 공정하게 조성하기보다는, 자 시장 경쟁을 통해 분배되는 이전 상황을 공정하게 조성한다. 위에서 나온 대로 한다 뭘까? 위에 거를 요거를 말하는 거야. 이것보다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배분된 기본제를 자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은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득 재분배하지 마. 왜? 소득 분배를 제대로 하면 돼. 라는 얘기야. 네. 기득권 집단은 뭘 소득 재분배하면 어떻게 돼? 기득 집단이 갖고 있는 확보한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 거야. 다시 세금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지. 또한 그 귀결을 통해 배분된 기본제를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은 지금 막 읽었던 거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야. 또한 귀결로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 토대를 잠식한다. 자, 소득 재분배. 결국 기득 집단의 이기적인 발상은 정치적 민주주의 토대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최대한 공정하게 조성하면 경쟁의 결과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본의 독점과 불평등의 구조, 생산자본의 독점 그리고 불평등한 구조적인 것을 시장 경쟁과 민주정치의 과정을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야. 독점이 바로 불평등이고 왜곡시킨 거야. 부유한 자산가들이 다른 계층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정한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민이 완전히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생산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수단들이 실물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즉 지식과 제도, 정보 뭐 이런 것들, 교육된 능력, 훈련된 기술, 이 방법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개인들로 간주되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 사회를 평등한 시민 사이에 공정한 협력 체계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 1번은 불평등이, 즉 기득 집단이 미득 집단의 어떤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득권의 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을 얘기한 거야. 네. 여기 지금 계속 문제점이 나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아까 했던 거. 시장 이걸로 해야 되겠네. 자, 여기 보면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에서 행사되는 거. 자, 빈곤층을 정치적에서 배제시킨다. 정책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교육 영역에서도 대물림,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된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 능력 생략에서 상대적 우월을 가진 차별화의 근거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명문학벌이 결국 전문성을 인정받고 중요한 절차로 이용되고요. 미득 집단이 여기 보유한 이점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미득 집단에게 접근할 수 없는 봉쇄하는 전략을 의미하고, 신용 자격증주의, 전문가주의에 의거해서 자격 구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알았니? 네. 그래서 미득 집단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강화시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제시문 1번은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기득권 집단이 미득 집단을 제한하고 배제시키는 거잖아. 네. 이렇게 하면 불평등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알았어? 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교육 정책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자, 교육에도 이런 불평등의 구조가 심화돼서 영향을 미치면 부유층 자녀들은 특권을 누리는 거고, 이미 가졌던 거, 그 다음에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고학력 스펙, 명문학벌, 이런 것들을 사회적 배제 장치로 이용하게 되면 결국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만든다. 즉, 이 얘기는 불평등한 사회적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결국 봐봐, 생각해봐. 자, 기득권 집단의 어떤 독점적 지위의 유지, 확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알았어? 무슨 말이지? 네. 자, 그럼 제시문 2번으로 갈게. 제시문 2번. 근데 원래 이 제시문이 지금 두 개 묶은다면 1번하고 묶는 게 3번이지. 네. 읽어봤지, 그지? 네. 이게 능력주의를 말할 때 능력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기득권 집단의 어떤 제약과 배제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는 불평등한 결과로서 교육과 정치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불평등 구조에 관한 얘기지. 자, 그러면 3번 제시문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3번. 왜 3번 하는지 알지?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서 그런 거야. 읽어봤겠지만. 자, 3번. 정의는 그저 실행되는 것만으로 안 되며 눈에 띄도록 행해져야 한다. 실제로 정의는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실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즉, 정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연히 눈에 띄어야 한다. 이는 한 국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화에 관한 전반적인 찬반론이나 성공적인 세계화를 논할 때도 정의의 필요 조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이 아니라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적으로 거기다 힘을 주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정의 실현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적 세계화가 전체적 목표로서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자, 경제적 세계화,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다. 경제적 세계화. 그러나 경제 발전 논리에 치우친 세계화가 극빈층을 비롯해 모두에게 명백한 축복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자, 경제적 세계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집중해서 발전하고, 경제적 정의라고 하지, 이거는 좋은 의미지만 경제적 성장에 몰입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뤘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까라는 생각, 즉 모두가 정의로울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누구냐면 경제적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세계화가 극빈층을 비롯해, 극빈층이 누구지?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경제적 세계화에 배제되고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시문 1번처럼 불평등에 관련된 거야. 불평등. 좀 이따 정리해 주겠지만. 네. 자, 모두가 축복이다. 그건 아니다. 어렵다. 이런 반론은 그 자체로 세계화라는 목표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즉, 자,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모든 국가가 혜택을 받아.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극빈층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야. 계속 진행된단 말이야. 즉, 세계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지. 계속 진행될 거란 말이야. 세계화가 명백하고 의심할 수 여지 없는 좋은 목표라는 점을 모든 이에게 이해시키기가 왜 어려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왜 어려운지 검토해 보래.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에 소외된 부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경제적 세계화를 장점을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사실 세계화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볼 가장 우선적 쟁점사항은 경제적 유대관계, 기술의 진보, 정치적 기회를 안겨주는 혜택을 박탈하는, 자, 그럼 이런 정책 기회. 자, 그럼 생각해봐. 경제적 유대관계, 기술적 진보, 정치적 기회. 이거를 다 같이 경제적 세계화를 통해서 누리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극빈층의 경우는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을 못 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바로 혜택을 박탈한 계층이 극빈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약자들에게 적절한 이익이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 당연히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활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란 말이야. 불평등. 아무리 거창하고 명분 좋은 경제적 세계화도 물론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장점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경제적 유대관계도 높아지고요. 기술적 진보도 이루고요. 정치적 기회도 훨씬 많아지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그 경제적 세계화에 소외되는 계층, 여기서 말한 극빈층의 경우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절대로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봐라. 즉 경제활동의 중요성 그 자체, 세계적 경제관계를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래.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1, 2, 3번 좋다고 얘기해. 그런데 요 이면에 요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이 사람은. 세계화 혜택의 공평히 분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분배, 현재 같은 행태의 세계화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세계의 빈곤층이 이대로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식의 견해를 펴며 그것을 옹호론의 중요한 근거로 삼기도 한다. 근데 실제는 이 사람 얘기는 그거야. 자, 극빈층, 사회적 약자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단 말이야. 네. 근데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극빈층이 그 평균적으로 더 부유해졌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극빈층이 부유한 것보다 저 상위층이 부유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러면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게 없는 거야. 오히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더 극빈층의 어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네. 세계화가 빈곤층에 불공평하지 않고 이들 빈곤층 역시 혜택을 보는 무슨 문제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빈곤층이 더 가난해진 걸까? 더 풍족해진 걸까? 그들이 말하는 옹호론자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설령 빈곤층이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빈곤층이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상호관계 및 막대한 잠재력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지. 금방 얘기했던 거 내가 국제적 불평등이 근소하나 확대되고 있느냐 축소되고 있느냐도 적절한 질문의 초점은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됐어.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그 분배가 옛날보다 훨씬 더 공평하게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경제적 세계가 좋은 거잖아.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건 그 국가의 그 분배가 좋아진 거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개개인 극빈층과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히려 중요하다지 할 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회 공평하게 분배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빈곤층, 사회적 약자는 이 정치적 참여, 경제적 혜택, 사회적 권리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전보다 좋아졌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의 국제적 국내적 합의를 선택하느냐? 세계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시장경제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하죠. 국제관계 속에서의 무역은 상대국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나라가 존재해야지만 국제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 심지어 특정 국가 내에서조차 단독으로 작동할 수가 없지요. 뭐 당연히 그렇지. 생산자 소비자가 있는데 세계화된 관계 속에서 시장을 포함하는 전반적 시스템, 여기서 물리적 자원의 분배 방식, 인적 자원의 개발 방식, 기업 관계의 보편적 원칙, 구축되어 있는 사회부장적 합의 양상 등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물리적 자원의 분배 방식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데 봐봐. 특정 국가가 물리적 자원을 많이 가져가. 균등하게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지. 그 특정 국가만 이익을 볼 테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 자체가 국내에 작동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 크게 의존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게 예를 들면 힘의 논리가 거기서 발휘된다면
특정 국가, 힘 있는 국가가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경제적 세계와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화 문제는 결국은 불평등한 관계, 불평등한 구조, 불평등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당연히 불평등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 대체로 세계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확립, 기초교육 확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기회 증진 같은 문제보다는 시장관계 영역을 팽창시키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평등의 실현 이런 부분들 가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장관계의 영역을 팽창시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제적 부를 획득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야. 자,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은 물론 평등을 실현하기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이 취약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간의 불평등 구조의 심화. 따라서 단순히 시장의 세계화에 불과한 세계화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세계화에 불과한 이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계본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다. 이 세계번영은 뭘까?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세계번영이 경제적 질서가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는 부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경제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지. 자국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국가들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국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국가들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마치 경제적 세계화 거기 세계 여러 나라 전 인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자기 내부도 정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불평등은 특히 제도적 합의에서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책무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이러한 책무들은 기본적 세계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될 문제다. 이거를 잘 생각해봐. 이게 제도적 합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국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 뭐 예를 들면 국가 간에도 힘의 논리가 좌우되고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런 거 있지. 시장 관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 특정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배제해 버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합의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문제들은 불공평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자 이건 이제 다분히 힘이 없는 약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거 이거는 무역 제재, 에이즈 등의 질병 치료에 매우 중요한 구급 약품 배급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 그리고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의약품 개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자본의 논리 자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어떤 뭐랄까 인류 전체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부분들 잘하려고 하는데 인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된단 말이야. 한 나라 안으로 시야를 좁혀 보아도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책무들이 제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안 돼. 그럼 국제사회에서도 안 되겠죠. 이유는 뭐야? 아니 국내가 훨씬 더 쉽잖아.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일련의 책무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세계화
이건 국가가 아니잖아. 더 큰 확장된 영역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재심은 3번의 내용이 그거야. 재심은 3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등이 심화되면, 불평등, 이건 국가 간의 불평등이죠. 불평등의 심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부정적이죠.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죠. 앞에서는 이게 지금 국가지만, 앞에서는 국내의 기득권층과 미득권층하고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기득권은 국가로 본다면 좀 힘이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겠죠. 네. 미득권층은 뭐 개발도상국가나 약소국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혹은 극빈층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1번하고 3번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능력주의를 한다면 당연히, 야, 능력주의가 뭐야? 개인의 갖고 있는 능력, 국가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주의를 옹호한다면 기득권층을 인정하고 강대국의 논리가 오히려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재심이란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에 1번과 3번의 경우는 불평등이 가져다 주는 거, 혹은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능력주의를 인정하고 능력주의의 드라이브를 걸면 결국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능력주의 한계 혹은 불평등 사회구조 혹은 국가사회 관계가 이런 역기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로 함께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요약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1, 3번을 묶으면 되고, 이번에는 능력주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불평등의 논리가 이거지. 불평등이 일어나지만 불평등의 문제보다 훨씬 평등한 부분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불평등이 좋다는 게 아니야. 불평등의 문제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건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등한 부분이 훨씬 더 눈에 띄어. 그러니까 나쁜 쪽이 아니라, 일부분의 약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강점, 장점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2번, 4번 논리가 되겠지. 자, 그럼 반대 논리에 해당되는 2번하고 4번 제시문을 한번 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능력주의, 성과주의, 자, 그 다음에 평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 자, 제시문 2번 봐봐. 한 사회 제도나 행위는 사회적 생존이라는 요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 나와버렸네. 이걸 뭐라 그래? 기능론이라고 하지, 기능론. 네. 기능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 봐봐. 한 사회의 제도나 행위는, 자, 제도나 행위가 생존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구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자, 그러면 사회적 생존이 제일 중요해. 결과론이란 말이야. 이게 달성되는데 필요한 게 좋은 거야.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보면 안 돼. 이런 얘기야. 이는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각기 다른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면서 그 유기체의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생존 요구를 충족시킬 때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 이거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사회적 생존에 꼭 필요한 거란 말이야. 생존하면 됐지. 이런 얘기지. 사회적 구성원들이 처한 환경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구성원마다 다른 생존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이 충족되는 방식도 다른 것이다. 제도 행위는 그것들이 충족해야 될 기능적으로 필요한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
체제의 적응과 조절에 사회 제도나 행위들이 공헌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 기능이 중요하다. 역할이 중요하다. 공헌도가 중요하다.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운영된다. 이거 봐봐.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되고 운영된다. 이 말은 이 다른 과업의 중요도도 작용을 하지, 그지? 중요한 걸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걸 수행하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게 더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파급력이 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비록 직무들이 유쾌하지 않거나 강압적인 것들이라 해도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해야 되고요. 능력주의, 그다음에 사회화시켜야 되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봐. 선발 자격이 안 되면 탈락. 사회화가 잘 진행 안 돼, 탈락. 훈련에서 잘 못 따라와, 탈락.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돼. 훈련을 했는데 잘 따라와. 그럼 선발 안 하니 무슨 말이지? 거기에는 능력,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원시사회도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음식을 준비해가는 등 역할 문화가 존재한다. 이건 뭐 처음부터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공헌한 바가 모두 드러나며 모든 구성원들이 부족의 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공유된 가치 그리고 인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그 사회에 맞게 개인이 거기에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의 연대의식이 유지되죠. 역할 문화와 사회적 연대의식, 중요한 사회생활의 요건들이다. 역할이 분화되어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수행하고 이루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연대의식이 생기는 게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이들은 원시사회나 현대사회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 이러한 요건들은 가정,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교육활동을 통해 충족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나 세대 간의 역할이 변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역할을 분화시키고 집단 연대감을 성취할 수 있는 더욱 공식적인 구조가 필요하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편성과 의무성을 지닌 공교육 체계가 확립되었다. 학교 교육은 변화하는 경제사회 체제에 적합한 기술과 태도를 가리키는, 즉 우리가 보통 직무능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했고요. 개인에게는 취업, 소득, 그 다음에 위신, 권위 같은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은 능력주의 학벌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공교육 체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게 기술을 가르치고요. 태도를 가르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 사회적 위신과 권위를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근데 여기 요 말은 의미가 다른 거야. 공평하다는 게 원래 두루두루 차이 없이 해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차이 있게 해주는 거야. 네. 자기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 높은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공평한 거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을 빨리 시키는 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인정한다, 그런 얘기지. 학교는 능력과 재능에 입각한 선발 장치를 강화하고, 소득과 사회적 지위, 권위, 능력이 아닌 가족적, 인종성, 종교 등과 같은 귀속적 지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막는. 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하라고? 선발 장치를 더욱 강화해. 이 능력을 인정하는 거야. 선발 장치는 뭐야? 기술과 태도. 그럼 결국은 시험이 있죠. 네. 얘네들은 배제시켜야 되는 거라고. 재능에 대한 보상은 근대화의 요건이다. 재능에 대한 보상, 능력에 대한 보상. 똑같은 거죠. 기능적으로 잘 조직된 이상적인 근대사회는 특정 영역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 수행 능력과 동기를 지닌 개인들은 동등하게 보상받는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전통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귀속적인 신분에서 벗어나 신분을 상승할 기회가 거의 없고, 그러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하고라는 얘기지, 그지? 재능 관계에 따른 보상. 그러면 적합한 출생권을 가진 사람만이 지도자예요. 이거는 과거고, 이 과거라는 얘기는 전 근대적이고 과거의 전통사회를 의미하는 거야. 이 부분은 버려야 되고요.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야. 능력주의 입장에서는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의 지위 대신 학교가 선발에 있어서 주체가 되고요. 더욱이 학교는 개인이 기존의 사실사 안에서 일정한 영역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단 말이야. 현대의 학교는 의무 교육 제도가 없던 시대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공정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과업들, 즉 뭐 예를 들면 능력을 키워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능력에 따라 대우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는 거다. 능력주의 막 과찬하고 있는 거야. 응? 능력주의 과다하게 칭찬하고 있어, 진짜로.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제시문 2번 같은 경우에 능력주의 이것만 읽어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현대인을 길러내고 그 다음에 선발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없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능력주의 4번을 가볼까? 네. 자, 4번은 이게 뭐야? 맹자하고 대화하는 거야? 자, 그럼 능력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불평등 있지만 불평등의 일부분보다는 평등의 대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될 가능성이 커. 자, 진상. 등나라 군주는 진실로 현명한 군주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도를 듣지 못한 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상의 얘기로는 등나라 군주는 똑똑해, 현명해. 근데 참된 것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 어진자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경작하여 먹으며 스스로 불을 지펴 밥을 지으면서 정치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백성들이 취하는 것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와 물품 창고를 두고 있으니 이것은 백성을 괴롭혀 자신을 봉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건 뭘까요? 자, 이제 나올 거야. 어찌 어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참된 걸 하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진 군주란 백성과 똑같이 농사를 짓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요거죠. 자, 그랬더니 맹자가 농사꾼인 허선생은 반드시 스스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던가. 자,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너가 먹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경작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허선생은 머리에 관을 쓰던가. 그렇죠. 관을 씁니다. 그럼 무슨 관을 씁니까? 그랬더니 흰 비단으로 짠 관입니다. 그거 스스로 만들었어? 아닙니다. 이건 경작한 곡식을 주고 바꾼 겁니다. 그렇단 말이지. 허선생은 가마솥이나 시루를 가지고 밥을 지으며 쇠붙이로 밭을 경작하던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건가?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꾼 겁니다. 곡식을 시루나 솥 같은 철제와 바꾸는 것이 옹기장이 대장장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자, 그럼 옹기장이 대장장이도 곡식과 자기가 만든 물건을 거래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렇다면 이 곡식을 받은 옹기장이, 곡식을 받은 대장장이도 도움을 받는 거지 피해를 받는 게 아니지, 그지? 마찬가지로 옹기장이 대장장이 역시 그들이 만든 그릇이나 연장을 곡식과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아니죠. 정치하는 대인의 일도 생업에 종사하는 소인의 일도 있다. 각각 맡은 역할과 능력이 존재한 것이다.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겸비할 수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스스로 만들었어야 한다면
이는 천하를 끌어들여 도로에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다니도록 하는 것과 같다.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등나라 군주거든. 생업에 종사하는데 수고를 다하는 농민도 있고요. 대장장이도 있고요. 옹기장이도 있고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애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 이거는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이건 노동하는 거야. 각각 하는 역할과 어떤 그 내용이 다르다. 남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어 마음을 다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고, 자, 요 세금이 아까 나왔던 위에서 말한 대로 요거죠. 여기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야. 백성들이 낸 것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음을 다하는 자는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린 자는 백성들에게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능, 역할, 이것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네. 자, 그러면 재심은 지금 4번을 했는데 4번의 내용을 잠깐 알아보면 진상과 맹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뭔가 이런 대인하고 소인, 그래서 정치하는 등나라 군주 같은 경우, 소인은 백성들 농사짓는, 자, 이게 구별이 되어 있다. 구별. 각각의 기능 혹은 역할에 대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각각 위치에서, 자, 농민은 농사를 열심히 힘으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나라 군주처럼 백성을 다스린 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줘야 돼. 뭐 이런 거야. 그게 역할이란 말이야. 네. 그럼 결국 각각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능력이고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거고, 그리고 대인과 소인의 관계는 사실은 불평등한 관계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원리는 맹자 얘기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알았니? 네. 대인이 해야 되는 일과 소인이 해야 되는 일, 대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소인이 뭔가 지불해야 되는 거. 왜냐면 이게 서열관계, 우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 자체가 불평등이야. 그런데 불평등한 관계가 당연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천하의 공통된 원리라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는 대인의 어떤 소인을 다스리거나 소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게 훨씬 더 역할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소인은 소인들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대인에게 이것을 바쳐야 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심문 2번과 재심문 4번은 이렇게 능력주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아까 그 재심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재심문 2번의 내용은 이런 거야.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회 계층은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사회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일종의 더 중요한 역할, 덜 중요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야지만 돌아가니까. 사회가 돌아가니까. 응? 네. 자, 그 다음에 옛날처럼 무슨 부모가 누구야, 뭐 종교가 뭐야, 이런 것들 귀속주의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냥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 혹은 개인의 역할,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것에 맞춰서 잘 배치하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그 능력에 맞춰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어떤 공정한 대우다, 절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제시문 2번이야. 알았니? 네. 사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갈 때 요거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 적절하게 그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게 바로 학교 교육이라고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 그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능력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가르치고 적절히 선발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그랬을 때 사회는 유기적인 어떤 구조화가 돼서 잘 돌아가고 사회가 발전하고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목표가 사회 공동체 유지와 발전. 그런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 능력에 따른 보상, 지극히 당연하다. 이게 제시문 2번의 내용이라고. 네. 그래서 1번과 3번이 능력주의의 한계와 불평등에 가져다줄 문제를 가져다 준 게 1번하고 3번이고, 2번, 4번은 능력주의 필요하다니까? 능력주의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평등,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능력주의, 능력에 대한 역할을 발휘하는 거, 이게 사회 공동체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평등의 문제는 뭐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제시문 2번, 4번의 내용을 싹 정리하면 돼. 알았지? 네.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압축적으로.